우리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해놓고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있어요. 일단 공화국이 뭘까? 이게 그냥 학자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헌법 개정이 굉장히 주요한 헌법 개정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공화국의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지금 6공화국이고요. 1공화국 때는 대통령제였습니다. 그리고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2공화국 때 굉장히 큰 헌법 개정이죠.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2공화국 의원 내각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원 내각제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면서 역대 대통령 이름 정도는 순서대로 쫙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일까? 19대 대통령이에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니 19대 대통령 선거라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꼽아봐도 대통령이 19명이 아닌데?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9명이 아닌데 19대야. 그치. 한 사람이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네. 그래서 1공화국 1대 대통령부터 3대 대통령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요, 2공화국 때 총리 있지만 우리나라 왕 없으니까 대통령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누가 있냐면 윤보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4대 윤보선. 그 다음에 5대부터 2대까지입니다. 오래 했네. 누구겠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요, 10대가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이름은 잘 안 들어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에서 12. 2번 했어요. 여기도. 누굴까? 이게 몇 번 했다 그러면 좀. 전두환 대통령. 맞죠? 네네. 그 다음에 13대는 그 다음 전두환 친구. 네, 노태우 대통령. 14대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영삼 쓰려고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15대는 15대.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김. 이렇게 김 이러면 안 되는데. 16대는 노무현 대통령. 노씨가 사실 별로 많지 않을 텐데 2번 있네요. 17.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19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이 정도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순서는 알고 있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의 대통령제, 지금의 현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로 오기까지 굉장히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과서마다 나와요. 교과서마다 4.19 혁명,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마다 다 그림으로 설명되거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현대사나 역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봤자 이거 한 10분 설명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급격한 정치변도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오늘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되었는지 그 쭉 역사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렇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은 누구냐면 그렇죠. 1대 대통령 누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48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요. 48년도에 대통령.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1대, 2대, 3대까지. 그래서 48년도에 대통령 되고 52년도에 또 대통령 됐어. 그리고 56년도에 또 대통령 된 거야. 모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싶고 혼자 하고 싶고 강하게 하고 싶고 그런가 봐요. 이 장기 권위주의 이 정부가 계속 들어선 겁니다. 물론 당시 쭉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요. 뭐냐면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권위주의 정부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는데 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번 말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0년에 또 나온 거죠. 당연히 어떻겠어요?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12년 정도 하면 인기 없어지겠죠. 인기 없습니다. 인기 없으니까 자유당에서 무리해서 3.15 부정선거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전국에서는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한 게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3인조, 5인조씩 짝을 지어서 같이 가서 투표하게 해요. 공개 투표하는 거죠. 예. 이 공개 투표하면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사실은 내 마음의 내면에 내 양심, 내 신념에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펼쳐놓고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투표함을 사전에 자유당 찍어놓은 걸 사전에 만들어 놓고 바꿔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선거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야당, 여당, 찬관인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 찬관인은 다 내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못 참죠. 예. 고등학생들도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산의 고등학생인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이 시위에 나갔다가 실종이 됐는데 4월 11일 날 시신 상태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끌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3.15 부정선거 규탄하고 이승만 정권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되는데 막 괴청년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막 이렇게 돼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언제? 4월 19일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뭐 국민들이 막 일어나게 되자 이승만 정권에서 어땠냐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계엄령도 내리고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뭐 4월 26일 그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계속 내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와 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한 이런 나라들에서 의원 내각제가 많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회주의의 전통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신생 독립국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서 많은 이런 신생 독립국들이 대통령제를 해왔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했고 그러나 이런 모순과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이제 바꾼 거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됐는데 1960년 이 4.19 혁명 직후 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박정희 소장은 군사 정변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면 안 돼. 반공이라고 하는 거,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해 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인들이 장교 250명 사병들이 탱크 이런 거 끌고 한강다리 건너서 서울의 주요 시설을 그리고 박정희는 말했어요. 이 혼란을 우리가 수습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곧 이게 수습되는 대로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군사 정변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여기 62년입니다. 거의 10년이 지나서 10월 유신이에요. 이게 낡은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법인데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무서운 헌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선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계속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이 권력 한번 잡으면 진짜 놓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했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진 무서운 그런 상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61년부터 해서 72년 유신을 지나서 계속 이 상태가 권위주의 정부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돼 온 것이죠. 언제 이런 그 무서운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의 독재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나나,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갑자기 끝났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순간 갑자기. 이게 뭐냐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뭐 MBC 스페셜이라든가 역사저널 그날 뭐 이런 데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거 또는 뭐 40분짜리 뭐 이런 다큐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오랜 동안 모순이 축적되어 온 거잖아요. 네, 61년부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9년까지 한 18년 동안 한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것 자체. 굉장한 모순이 막 축적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79년에 부산하고 마산에서 부마항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부산하고 마산에서 이 유신에 반대하는 막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마항쟁 현장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가본 거예요. 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여기 부산하고 마산에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서 정말 거대한 시민 저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잘 수습해야 된다. 뭔가 온건한 온건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차지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근이 있었어요. 차지철은 요거 여기 요 지역에서 일어날 때 아주 강력하게 제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권력이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권력 내부에 암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김재규와 차지철이라고 하는 두 측근이 있었고, 네,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 편에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김재규가 박정희 차지철을 딱 하면서 끝났습니다. 예. 암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암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이 사건을 조사하러 누가 들어가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조사하러 들어갑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아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은 암살됐어요. 예. 그리고 권력이 공백 상태예요. 잡은 거죠. 그게 12.12 사태입니다. 신군부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그 통치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79년 겨울이에요. 겨울. 네. 겨울이니까 대학생들 당시에 이런 뭔가 여론을 이끌거나 또는 나가서 정권에 투쟁했던 주요 그룹이 대학생이었습니다. 겨울이니까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갑자기 신군부가 등장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을 그렇게 보내고 1980년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됐고요. 봄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 신군부 세력의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함거하는 이 80년 봄이 오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독재에 함거하게 되는데 5월 18일 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 신군부 독재에 저항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4월 16일부터 해서 서울은 소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역에 4월 16일 날인가 15일 날일까 10만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신군부에 저항하는. 그런데 더 이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서울역 회군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광주만은 서울이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광주만은 신군부에 저항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이 신군부는 군사력을 광주를 투하하게 되죠.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발포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 예.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81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자기는 7년 동안 딱 한 번만 하겠다고 해요. 87년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후계자이자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을 또 체육관에서 앉히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6월
87년 6월에 아니야,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의 7년 임기가 끝날 무렵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기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이 6월 민주항쟁을 보여주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꼭 보시는데요. 이게 1987이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아버지가 여기 뭔가 사진 들고 있죠. 무슨 사진이냐면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 아버지가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87년 이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또 시위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학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고문 도중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수사 당국에서는 이걸 빨리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한테 가서 여기 빨리 화장해야 되니까 도장 찍으라고 한 거예요. 이 검사가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대학생이 수사를 받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언론에 흘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사 당국에 이 사람이 와서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실제로 그대로 화장해 버리지 않고요. 부검을 하게 되고요. 의사들이 부검을 하게 되고 의사들이 소신에 따라서 이건 무슨 뭐 심장마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 고문 도중 질식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사 당국에서는 가장 아래 꼬리 자르기죠. 아래에 있는 수사관들 몇 명을 집어넣으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들은 가장 아래에 있는 수사관들이 감옥에 간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 얘기들을 전달하게 되고, 여기 교도관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도관이 같이 감옥에 있던 민주화 운동을 하던 기자에게 말하게 되고, 기자가 그 내용을 모두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 거기에 이제 전달하라고, 여기가 교도관입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전달하게 되고,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에 의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광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저 영화 스포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완전 추천합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이분이 그 실제 감옥에 있던 기자, 나중엔 정치인이 되셨고요.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휴지 조각인가 거기에 이 이야기를 다 적어서 물고문으로 인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수사관들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모두 아주 작은 휴지에 써서 여기 교도관이었던 이분에게 전달을 해서 이분이 바깥으로 내놓은 것이죠. 이 교도관장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뒤에 박종철 열사가 있고요. 이건 2016년 촛불 집회 사진이고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온 역사 진짜 짧아요. 그러나 이 민주화 수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럽이나 또는 홍콩 여기저기에서 시위의 모습들을 보시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위의 모습들은 언제나 폭력이나 또는 무력 진압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하고, 진짜 우리나라의 이러한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게 됐네요.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50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 형태가 온 그 모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그렇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여기 화살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도 국민이 뽑죠. 그러나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이고요. 그리고요. 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특징 뭐 있어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그리고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다. 끝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어요. 제적 요소. 아니 왜 의원 내각제라고 하지 않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하냐면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 다수당에서 여기 총리를 선출해야 돼요. 네, 총리를 내서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는 아니야. 아닌데 의원 내각제가 어떻죠? 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둘이 친한 거, 뭔가 친밀한 거. 원래 대통령제는 서로 상호 견제, 분립, 엄격한 분립형인데 그런 대통령제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둘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친한 거, 이게 존재하는 거, 이걸 바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 보면 행정부의 대장, 행정부 수반 누구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다고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했는데 대통령이랑 국무총리랑 국무위원이랑 모여서 하는 회의, 국무회의, 나라의 업무에 대해서 회의합니다. 이 국무회의는 뭐랑 비슷하다고 했더라? 내각과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자, 노란색으로 한 걸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게요. 국무회의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내각과 유사하거든. 이거. 또 하나, 대통령제,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여러분 방금 전에 사진 잠깐 보셨는데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대통령,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짝꿍을 지어서 같이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존재, 이 자체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둘 간의 긴밀한 거. 왠지 완전 분립형이 아니라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이 노란색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가 하는 법률안을 행정부가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안 제출권. 또요, 행정부의 구성원이 국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어요. 가서 왔다 갔다 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회에 회의 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너네 좀 회의 좀 열어봐. 이렇게. 뭔가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 이것만 있느냐. 입법부도 있어요. 입법부도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 입법부의 의원이 여기 가서 강요,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상관하고 있는 거잖아. 네, 이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쓴 게 바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진 보면서 조금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이분이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부통령은 좀 생소하죠. 예. 그래서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무총리가 존재합니다. 그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대 가장 오래 국무총리 하고 있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행정부 안에 보니까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원 정부제, 이원 집정부제에도 대통령 있고 총리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원 정부제에서는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누가 된다고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와서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오니까 그래서 의원 내각제이면서 대통령제, 절충된 형태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황교안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이 이 총리를 지명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뭐였냐면 전라남도 도지사였어요. 그분을 발탁.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대학 교수를 발탁할 수도 있겠고요. 지명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원 정부제의 대통령 총리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박영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관이자 국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안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중에 몇 명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의원이기도 해요. 겸직하는 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 이제 여기 마지막 아니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거 무엇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지 대통령제야.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으니까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 요소는 뭐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죠. 수반. 여러분 다 쓸 수 있겠죠? 대통령이 뭐 있고? 법률안을 그렇지 거부할 수 있고 거부권. 의회는 탄핵소추. 이거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의원 내각제는 아니에요. 왜? 의회 다수당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여러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내각과 흡사한 국무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밖에 다른 점들은 뭐냐면 서로 왔다 갔다 서로 간섭하고 뭔가 긴밀한 거. 그런 것들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회 출석하고 국무위원, 국무총리가 국회 출석하고 발언하고 여기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그렇죠? 제가 의원하고 강요 겸직이라고 쓰기도 했고 의원하고 장관 겸직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요.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서 제 해임,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와 어떻게 다른지 행정부 할 때도 다시 할 겁니다. 되었나요? 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참 많이 봅니다. 우리 6강까지도 헌법 봤잖아요. 헌법을 전반적으로 거의 다 본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볼까요? 헌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 형태. 국회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무슨 요소야? 그렇지. 의원 내각제적 요소. 노란색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거예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지.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국회로 돌려보는데요. 이건 뭐지? 그렇지. 거부권이지. 거부권. 거부권은 어디에 있는 거? 대통령제. 네. 그 다음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밑에 보세요.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국회가 말이죠. 나라 정치를 감사하거나 등등등등등. 국무위원회 해임을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내지는 해임을 건의하거나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래. 국가 원수.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대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네?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제이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가? 국민이 선출한다. 뭐야? 그렇지. 대통령제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 뭐라고요? 의원 내각제죠. 그렇죠? 의원 내각제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문제에서 적용하면서 적용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용들 잘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